지금도 겨우 버티면서 살고 있어요. 사람 만나는 것도 겁나고 밤에 잠도 잘 못 이루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 덕분에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꼼짝할 수가 없네요. 그래도 마음에 담아두기만 하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게 좋다고 해서 용기 내어 글을 써봅니다. 한때는 저도 그저 해맑기만 한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그런데 직장에 막 들어갔을 무렵 큰 사고를 당해서 1년 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만 했습니다. 우선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그날은 제게는 악몽 같은 날이었습니다. 저는 직장에 막 입사한 신입 직원이었고 여러 가지로 배울 게 많아서 날마다 야근을 했었어요. 일에 대한 의욕도 넘쳤고 젊은 나이라서 힘든 줄도 몰랐지요. 어렵게 들어간 회사라서 잘해내고 싶은 마음도 많았습니다. 회사는 집에서 1시간 거리에 있었는데 야근을 하고 돌아가면 늦은 밤이 되곤 했었지요. 늦게 집에 들어오는 저를 아버지는 항상 걱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집으로 들어오는 골목길이 인적도 드물고 너무 어두워서 위험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늘 다니던 길이라서 별로 무섭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도 괜찮다며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죠. 그런데 하루는 바로 그 골목길에서 누가 자꾸 따라오는 기분이 들더군요. 아버지가 하신 말씀도 있고 해서 저는 집으로 가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냥 기분 탓인지도 모른다며 애써 외면했었지요. 뒤돌아보면 이상한 사람이 있을까봐 그냥 앞만 보고 달렸어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내 뒤에서 입을 막으면서 가지고 있는 거 전부 내놓으라고 말을 하더군요. 저는 너무 놀래서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제발 살려만 달라며 지갑을 꺼내 그 사람에게 주었지요. 그런데 그 사람은 다른 마음이 생겼는지 근처 공사장으로 저를 끌고 갔습니다. 지갑을 주면 사라질 줄 알았는데 다른 상황이 벌어지자 저는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필사적으로 저항을 했습니다. 내 몸이 다치건 말건 죽는 것보다는 낫겠다는 생각이었지요. 가만히 있던 내가 온 힘을 다해서 반항을 하자 그 남자는 거친 욕설을 하면서 둔기로 내 머리를 내려치더군요. 그리고 저는 기억을 잃었습니다. 거기까지가 제가 기억하는 그날의 일입니다. 순간적으로 저는 제가 죽은 줄 알았지요. 하지만 눈을 떠보니 제가 병원 침대 위에 누워 있었고 부모님이 날 보며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그날 이후 1년 동안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잠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이에 1년이 지났다니 처음에는 믿기지가 않더군요. 의사 선생님은 깨어난 게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었는데 정신이 들고 나니 말도 할 수 있게 되었고 조금씩 몸도 움직여지더군요. 그리고 얼마 후 경찰이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박미애 씨, 저는 그 사건 담당 형사입니다. 혹시 그날 있었던 일이 기억나십니까? 범인 얼굴 같은 거 생각 안 나세요? 너무 어두워서 얼굴은 못 봤어요. 그냥 성인 남자라는 거 말고는 제가 아는 게 없네요. 담당 형사는 사건이 미궁에 빠졌다면서 1년 동안 열심히 수사를 했는데도 범인을 찾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희가 범인은 꼭 찾아내겠습니다. 지금도 최우선으로 두고 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애 씨는 걱정하지 마시고 재활운동 열심히 하세요. 범인을 잡지 못했다는 말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지만 형사를 믿고 저는 열심히 재활운동을 했습니다. 덕분에 몇 달 후 저는 몸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었어요. 부모님이 옆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셔서 더 빨리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지요. 하지만 그날의 충격이 너무 커서 몸이 회복되고 나서도 한동안은 집에만 있었습니다. 외출을 할 땐 항상 아버지와 함께 다녔고 해가 지면 무조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 앞 골목길에는 전에 없던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가로등도 새로 생겨서 예전과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더군요. 제 일이 있고 나서 골목길을 새로 정비했다고 했습니다. 상처를 극복하는 방법은 그 일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해서 저는 일부러 그 길을 피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혼자 다니는 것도 익숙해지더군요. 언제까지나 집안에만 틀어박혀서 살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씩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슬슬 나가서 사람들도 만나고 하라는 부모님의 권유에 못 봤던 친구들도 만나고 혼자 영화도 보러 다니고 했었네요. 그리고 휴직 중이던 직장에도 복귀를 했습니다. 직장에 새로 나가게 되었을 무렵에는 저도 완전히 지난 기억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인의 소개로 남자를 만나 연애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세상 누구보다도 자상하고 따뜻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 저는 정서적으로도 많이 회복될 수 있었지요. 사귀면서 내가 겪은 일을 말해 주었더니 그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일 겪고 다시 일어설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도 이제는 내가 있으니 평생 미애씨 보디가드 해줄게. 사랑해. 라며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 남자의 품 안에서 저는 비로소 편안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지요.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내 편이 생겼다는 게 정말 든든하게 느껴지더군요. 그리고 얼마 후 저는 그 사람이랑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작은 아파트를 구해서 신혼집을 차리고 깨가 쏟아지는 신혼생활을 만끽하고 있었네요. 저는 결혼을 하면서 직장을 그만두었고 전업주부가 되어 살림에만 전념했습니다. 남편이 그걸 바라기도 했었고 저도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그렇게 주부로 살면서 아이도 낳고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 수 있겠다는 꿈을 꾸었지요. 힘든 일 겪어보니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소중한 일인지 잘 알겠더라고요. 하지만 제 꿈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린 것처럼 그날의 악몽이 반복되는 것만 같았어요. 하루는 저녁에 마트를 들렀다가 집에 오던 길이었는데 누가 뒤따라오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는 예전 생각이 나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그런 기분만 들었을 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요. 퇴근을 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어쩌면 예전 일 때문에 당신이 예민해진 걸지도 몰라. 그래도 혹시 모르니 당분간은 조심해서 다녀. 나도 일 끝나면 최대한 일찍 들어올게. 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어쩌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반응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며칠 후 저는 비슷한 기분을 또다시 느꼈습니다. 그날은 친정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자꾸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뒤를 돌아보았어요. 그 순간 어떤 남자가 급하게 몸을 숨기는 것이 보였습니다. 내가 예민해서 그런 게 아니라 확실히 수상한 행동이었죠. 거기 누구예요? 저는 용기를 내서 말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뒤돌아서서 달아나기 시작하더군요. 검은색 모자를 눌러쓴 성인 체형의 남자였습니다. 그걸 본 저는 그날 밤에 악몽이 떠올라 나도 모르게 주저앉고 말았어요. 혼자서 집까지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겠네요.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렸다가 전부 말해주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확실히 봤어요. 아무래도 그 사람이 예전에 날 해치려던 사람 같은데 정말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알았어. 내가 따로 알아볼 테니 그동안 당신은 가능하면 밤에는 나가지 마. 외출하더라도 사람 많은 데로만 다니고 그리고 경찰에 얘기해서 주변 순찰 강화해달라고 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 이럴 때 문제를 해결해줄 남편이 있다는 사실이 저는 정말 믿음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저는 그 남자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과 달리 벌건 대낮이었어요. 그것도 사람이 많은 번화가에서 그 남자는 대놓고 내 앞에 나타났더군요. 그날은 은행에 다녀오던 길이었는데 밝은 대낮이었고 사람이 많은 길이라서 마음을 놓고 있었지요. 그런데 누가 내 앞을 가로막고 서더니 할 말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그 사람이 그동안 날 미행하던 사람인 걸 알았죠. 당신 계속 나 쫓아다니던 사람 맞죠? 자꾸 이러시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저는 속으로는 덜덜 떨렸지만 사람 많은 길거리라서 이 사람이 날 어떻게 하지는 못하겠지라는 생각을 했었네요. 그래서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뜻밖의 소리를 하더군요. 안 그래도 같이 경찰서 가려고 온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쪽이 나랑 경찰서에 왜 같이 가야 되는데요? 예전에 강도당한 적 있죠. 사실 제가 그 사건의 목격자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범인은 아직 잡지 못했다고 들었는데 이제 와서 목격자라고 나서는 이 사람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지요. 그땐 안 나서다가 이제 와서 왜 이러나 싶지요. 저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어요. 사실 그땐 보복당할까봐 두려워서 아무 말 하지 못했는데 더 이상은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선은 이걸 좀 봐주세요. 그 남자는 주변을 살피더니 내게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던 날 제가 몰래 찍은 영상이에요. 그 영상은 처음에는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군요.
그러다가 범인이 가로등 아래로 움직이는 순간 선명하게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 범인의 얼굴을 보고 저는 손이 떨려서 그만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지요. 비명을 지르고 싶은 걸 겨우 참았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신 다음 저는 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지요. 다시 봐도 내가 아는 그 얼굴이 맞더군요. 범인의 정체는 바로 내 남편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길을 걷다가 당신이 이 남자랑 나란히 걸어가는 걸 봤습니다. 피해자와 범인이 사이좋게 걸어가는 풍경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되어서 며칠간 계속 지켜보았지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쪽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나타난 거예요. 사실 저도 겁이 많이 났지만 그러고 있다가 그쪽이 더 큰일 당할 것 같아서 용기 냈습니다. 예전에 비겁하게 숨은 게 미안하기도 했고요. 저는 그 길로 경찰서에 가서 담당 형사를 찾았습니다. 영상을 본 형사는 긴급 수배를 내려서 남편을 체포하였지요. 수갑을 차고 끌려온 남편은 처음에는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는 범인이 아니라며 강하게 부인하더군요. 그러다가 증거를 보여주자 순순히 자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치조를 마치고 온 형사가 내게 그 사람이 한 말을 전해주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놀래서 까무라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피해자인 걸 알고 있었고 의도적으로 접근을 했다고 하더군요. 피해자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범인으로 의심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짓을 꾸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평범한 회사원인 줄 알았던 남편은 신분을 속이고 있는 거였고 몇 건의 폭력 전과도 있는 나쁜 사람이었더군요.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그동안 한 지붕 아래에서 지냈다고 생각하니 정신이 아득해지더군요. 그 일로 저는 정신과 진료도 받아야만 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낯선 사람들 앞에서는 움츠러들곤 한답니다. 2번씩이나 큰일을 겪고 났더니 저도 정신을 똑바로 차릴 수가 없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은 이번에는 완전히 회복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힘을 내보라고 하더군요.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